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몸소 겪은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10년 넘게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았어요. 남들에게는 그저 고졸 출신의 살림만 하는 며느리로 보였겠지만 사실 전 한때 제 이름을 건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젊은 시절 밤낮 없이 일해 회사를 키웠고 한때는 업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시절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졌고 저는 모든 걸 등지고 조용한 삶을 택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고 그 다짐을 10년 넘게 지켜왔어요. 그 세월 동안 저는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과거가 모두에게 드러나면서 저희 집안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결혼식장도 아니고 하필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시아버지 회사의 투자 미팅 자리에서였어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솔직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흔한 사연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용기를 내는 건 지금 이 순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어딘가에 계실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은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품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그런 분들께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언니는 일찌감치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저 역시 대학 진학은 일찌감치 마음을 접었습니다. 엄마, 저는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빨리 취업해서 돈 벌게요.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었어. 그때 부모님 앞에서는 씩씩한 척했지만 사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원서를 쓰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애써 감추고 졸업하는 그날까지 씩씩한 모습만 보여드리려 애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작은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손님 응대나 옷 정리 같은 단순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 일이 참 재밌었습니다. 사장님은 종종 저에게 물건 떼오는 시장까지 데리고 다니며 도매 시장의 흥정법이며 유행을 미리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얘야, 장사는 말이야.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사는 거란다. 사장님 그 말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저는 퇴근 후에도 남몰래 인터넷 카페를 뒤지며 사진 찍는 법,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을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준비한 끝에 20살이 되던 해 모아둔 돈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게 된 거예요. 방 한 칸을 창고 삼아 옷을 쌓아두고 밤에는 사진을 찍고 낮에는 택배를 싸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택배 상자에 테이프를 붙이기도 힘들었지만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저 신이 났습니다. 잠도 못 자고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지만 이상하게 힘든 줄도 몰랐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늘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얘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몸 상할까 걱정이야. 엄마, 저 지금 너무 재밌어요. 걱정 마세요. 언니, 그 옷 진짜 예쁘게 잘 골랐다. 디자인 보는 눈이 확실히 다르네. 그런 후기가 하나둘 달릴 때마다 밤새운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댓글 하나에 이렇게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저는 그 힘으로 더 열심히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나자 매출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고, 저는 처음으로 직원을 한 명 두게 됐습니다. 직원과 함께 일하다 보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주문을 소화할 수 있었고, 회사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어요. 처음 직원을 채용하던 날 면접 자리에서 저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누군가의 사장이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릴 때마다 아직도 어색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서툴러요. 우리 같이 잘해봐요. 그렇게 시작된 첫 직원과의 인연은 회사가 성장하는 내내 든든한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니 어느새 직원을 열어둔 어엿한 브랜드 마케팅 회사로 자리를 잡았죠. 작은 쇼핑몰에서 시작해 다른 브랜드의 온라인 마케팅까지 대행해주는 회사로 몸집을 키운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밤을 새우고 실패를 거듭하며 조금씩 노하우를 쌓아갔습니다.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법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강연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2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한 경제 잡지에서 청년 사업가 특집으로 저를 취재하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25에 이 정도 회사를 일구신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랄 게 있나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인터뷰가 실린 잡지를 받아든 날 저는 밤새 몇 번이고 그 페이지를 펼쳐봤습니다. 그 페이지 속 제 모습이 제가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뿌듯함이 몰려왔습니다. 부모님도 그 잡지를 동네방네 자랑하시며 뿌듯해하셨고 저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빠는 그 잡지를 몇 부나 더 사서 친척들에게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빠, 이게 다 아빠 엄마가 저 이렇게 씩씩하게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그 시절 저는 정말 세상 무서울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해서 어느새 직원이 10명을 넘어섰고 사무실도 2번이나 옮겨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처음 사무실을 넓혀 이사하던 날 저는 직원들과 함께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자축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장님, 저희 이러다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직원들과 저는 어느새 가족 같은 사이가 됐고 매년 워크숍을 다녀오는 것도 저희만의 전통이 됐습니다. 사장님, 내년에도 이렇게 다 같이 여행 가는 거죠? 그럼요. 우리 회사 잘 되면 더 좋은 곳으로 가요. 그렇게 직원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시절이 지금도 가장 그리운 기억 중 하나입니다. 그 무렵 저는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남편은 소박하고 진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죠.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은 자기소개도 제대로 못하고 물만 계속 들이켜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 사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어색함이 오히려 저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은 다들 제 회사나 조건을 먼저 궁금해했는데 남편은 달랐거든요. 저 사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학벌 보고 사람 만나는 거 아니니까요.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지 졸업장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제 학력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죠. 오히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궁금해했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줬습니다. 당신처럼 어린 나이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은 처음 봐요. 그 자체로 대단한 스펙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지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 나이에 혼자 이렇게 회사를 일구다니. 나는 당신처럼 강단 있는 사람 처음 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노력을 온전히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회사 일로 늘 바빴고 남편은 그런 저를 한 번도 채근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데이트 약속을 몇 번이나 미뤄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제 걱정을 먼저 해줬어요. 밥은 챙겨 먹었어? 오늘도 늦게까지 일했겠네. 건강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 한 번은 제가 큰 프로젝트로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하자 남편이 도시락을 준비해 사무실로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이러다 몸 상해. 잠깐이라도 이거 먹고 해. 그 소박한 정성이 저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 근처로 찾아와 짧게라도 얼굴을 보고 가곤 했습니다. 바쁜데 뭐하러 자꾸 와. 힘들잖아. 당신 얼굴 보는 게 나한테는 제일 힘이 되는 일이야. 그렇게 몇 달을 만나던 어느 겨울밤 남편은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들고 사무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나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해.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됐던 순간이었습니다. 프러포즈를 받은 뒤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만큼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빴고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당신 일 계속하고 싶으면 계속해도 돼.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그 말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던 그 무렵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하며 제가 키워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들려드리겠지만 그때 저는 모든 걸 잃고 밑바닥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 저를 끝까지 붙잡아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파산했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나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엄마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지난 세월의 서름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그 손을 잡고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홀로 견뎌왔던 시간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빚만 남은 채 시작하는 결혼이라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한 번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신혼여행이었지만 그 며칠 동안만큼은 지나온 아픔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남편과의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웃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는 남편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해줘. 아버님껜 그냥 고졸이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어. 파산한 것까지 알게 하고 싶지 않아. 아직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 알겠어. 당신 뜻이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남편은 그렇게 제 부탁을 들어줬지만 가끔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정말 평생 이렇게 숨기고 살 수 있겠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나중에 더 힘들지 않을까? 언젠가는 말할 날이 오겠지. 근데 지금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렇게 저는 고졸 며느리로만 시댁에 소개됐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저는 그저 평범한 새 며느리였을 뿐 아무도 제 과거를 짐작하지 못했어요. 신혼 초에는 그럭저럭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고 저는 다시는 사업 같은 건 꿈꾸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평범한 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시아버지 회사가 휘청이기 시작했고 저는 자비리라도 돕겠다며 사무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회사 일을 돕는다는 거니? 그냥 서류나 정리하게 둬. 시어머니는 제가 못 믿어 오셨는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셨어요. 저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부터 하고 밀린 거래 명세서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튀어나온 말이 있었어요. 이번 달 재고 회전율이 너무 떨어졌는데 이거 마케팅 채널부터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너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니? 아,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서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던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손수 손봐드렸다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줄 아느냐는 질문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깊게 캐묻지 않았고 저도 그때마다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이 비밀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자리하고 있었죠. 회사 사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은행에서는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가 매일같이 걸려왔어요. 거래처에서는 물건값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납품 계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한 번은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지역마트에서마저 계약 해지를 통보해오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본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전화를 끊고 난 시아버지의 표정이 유독 어두웠던 게 기억납니다. 평생 신뢰 하나로 쌓아온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걸 지켜보는 게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도 직원들 월급을 다 못 드릴 것 같아요. 어쩌면 좋을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시아버지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할 때마다 시아버지가 홀로 사무실에 남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는 공장 부지를 담보로 잡은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최후 통첩까지 보내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안에 상환이 안 되면 저희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시아버지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평생 일군 공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캄캄한 창밖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야근을 자청하며 서류 더미와 씨름했고 시아버지가 몸살로 몸져 누우셨을 땐 병간호도 도맡았죠. 애미야, 고생이 많다. 이 애비가 못나서 너희들까지 고생시키는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괜찮으니 얼른 나으셔야죠. 시아버지는 며칠을 알아누우면서도 회사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죽을 끓여드리고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들이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에 자꾸 저를 밀어내려 하셨습니다. 애미야, 그만 가서 자거라. 이러다 너까지 병나겠다. 아니에요. 아버님 곁에 있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속으로 애가 타는 눈치였어요. 여보, 혹시 당신이 예전에 하던 일 다시 해보면 안 될까? 지금 이 상황에 당신 도움이면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나 다시는 그 세계로 안 돌아갈 거야.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도 알잖아. 나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그 뒤로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밤마다 한숨을 쉬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그 상처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한 번은 이 문제로 크게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만 부려? 지금 아버지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나도 알아. 그런데 나도 무서워. 또 그렇게 무너지면 나 다시는 못 일어설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관여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괜히 아버님 더 속상하게 할 수도 있어. 그 말을 하며 저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그치기만 했네. 힘든 얘기 다시 꺼내서 미안해. 남편은 그날 밤 제 등을 오래도록 쓸어내려주며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아무 말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일이 흘렀고 회사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님, 저 나가서 다른 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미안하구나.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직원의 뒷모습을 보며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믿고 따라주던 직원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아버지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갈 때마다 사무실은 점점 더 썰렁해졌고 그 적막함이 저희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격리 일을 맡고 있던 오래된 직원 한 분은 유독 저를 못 믿어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자꾸 회사 일에 참견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선 좀 불편하죠. 경험도 없으신 분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서운함보다 오히려 스스로를 다잡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더 꼼꼼히 서류를 챙기고 조용히 제 몫을 해나갔습니다. 그 직원분은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하신 분이라 시아버지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일수록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한다는 걸
예전 사업 시절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어느 날 밤엔 시아버지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오래된 장부를 넘기며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할아버지 뵐 낯이 없구나. 3대째 이어온 걸 내 손에서 끝내야 하나. 그 뒷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몰래 예전 마케팅 자료를 꺼내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상황이 더 나빠지던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직접 찾아와 냉정한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거래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시죠.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은 다시 나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버님 회사가 이대로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정말이야, 당신 정말 괜찮겠어? 당신이 옆에 있어준다면 이번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마음을 굳혀갈 무렵 회사는 더욱 급박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직원 수는 절반 넘게 줄었고 남은 사람들도 조만간 문을 닫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소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희 이러다 진짜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저는 애써 직원들을 다독였지만 사실 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 무렵 시아버지의 건강도 눈에 띄게 나빠지셨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몇 번이나 응급실 신세를 지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님, 제발 건강부터 챙기세요. 회사는 저희가 어떻게든 할게요. 미안하다. 이 늙은이 때문에 다들 고생이구나.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힘없이 누워 계신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 무렵 저희 부부는 밤늦게까지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 자꾸 마음이 무거워.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나도 이제는 당신을 응원할 준비가 됐어.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벼랑 끝에 몰렸을 무렵 마지막 희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 투자사에서 저희 회사 브랜드 가치를 눈여겨보고 투자 상담을 제안한 겁니다. 전통 장류 브랜드의 스토리를 입혀 온라인으로 확장하려는 투자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관심을 가져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투자사 관계자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 저는 밤새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침착하게 회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3대째 이어온 진심이 담긴 제품입니다. 이 스토리를 제대로 살려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화가 끝난 뒤 상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정식 미팅을 제안해 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미팅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저도 같이 가서 도울게요. 그래, 애미야, 내가 옆에 있어주면 든든하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회사 일에 정식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미팅 전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예전 자료들을 꺼내 밤새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리긴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저는 문득 노트북 화면 앞에서 손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 세계에 발을 들여도 괜찮을까?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미팅 자리에는 투자사 관계자들과 함께 외부 자문위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고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시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브랜드 마케팅 쪽에서 일하지 않으셨나요? 저 그때 경쟁사에 있었는데 낯이 익어서요.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 네, 맞아요. 예전에 잠깐 그쪽 일을 했었어요. 잠깐이라뇨. 그때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분 실력으로 그 브랜드를 그렇게 키우셨던 겁니다. 저희도 그때 이분 회사 때문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자문위원의 말 한마디에 미팅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고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어요. 투자사 대표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와 자문위원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그럼 두 분이 예전에 라이벌 관계셨던 겁니까?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그 순간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다 알고 있었어요. 집사람이 예전에 사업을 크게 했었다는 거요. 근데 본인이 원치 않아서 말씀 안 드렸던 거예요. 남편이 처음으로 시아버지 앞에서 제 편에 서준 순간이었습니다. 너희 둘이 그동안 나만 몰랐던 거니? 왜 이런 중요한 걸 말 안 했어?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부탁드린 거였어요. 저는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투자사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20살 무렵부터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해 브랜드 마케팅 회사까지 키웠던 시간들, 그리고 그 회사를 무너뜨린 배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아버님, 사실은요, 제가 20살 때부터 사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운을 뗀 뒤 저는 하나씩 천천히 지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제법 커졌을 때 제일 친했던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어요. 학창 시절 저희 집이 어려워 도시락을 못 사갈 때마다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던 친구였습니다. 너 오늘도 도시락 안 가져왔지? 자, 내 거 반 나눠 먹자.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쌓여 저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방학이면 함께 서로의 집에서 밤새며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했던 세상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의 첫 직장, 첫 연애 상담까지 다 나누며 자매처럼 지냈던 사이였기에 배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서로의 곁을 지켜온 친구였기에 저는 의심 없이 그 친구를 믿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저 혼자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늘어나자 저는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게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너처럼 일 잘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 우리 이번에 투자 하나 크게 받자.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너는 그냥 사인만 해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친구가 하자는 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질 만큼 서로를 믿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오고 며칠 뒤부터 친구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는 거야?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은행으로 달려가 회사 계좌를 확인해 봤습니다. 잔고를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사 통장 잔고를 확인하러 은행에 갔던 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잔고가 텅텅 비어 있는 걸 확인한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결국 친구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 주민은 며칠 전 급하게 이사를 나갔다고 전해줬습니다. 친구는 투자금을 빼돌린 채 잠적해버렸고 저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연락이 끊긴 친구를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이미 자금은 여러 곳으로 흩어진 뒤였고 되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님도 안타까워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친한 사람일수록 서류를 더 꼼꼼히 봤어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서류 한 번을 제대로 안 봤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저는 제 이름으로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문을 닫아야 했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중에는 저와 함께 밤새 야근하며 회사를 키워온 오래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몇몇 직원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저희한테 정말 잘해주셨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 큰 죄책감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그날 이후로 한동안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사무실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던 순간 텅 빈 책상들을 둘러보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활기가 넘치던 공간이 그렇게 조용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던 날들,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내려앉던 나날들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살던 집도 정리하고 부모님 댁에 얹혀 살며 저는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냈습니다. 방 한 칸에 짐을 다 풀지도 못한 채 몇 달을 지냈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빚을 갚느라 몇 년을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그 시절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마트 캐셔로 일하고 밤에는 식당 서빙을 뛰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게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강단 위에서 박수를 받던 제가 이제는 손님들의 컴플레인을 받아내는 처지가 됐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다 보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지나서야 겨우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화려한 조명 아래 강연을 하던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세계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졌고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조차 겁이 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제 과거를 알아볼까봐 일부러 화장도 하지 않고 평범한 옷차림으로만 다녔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예전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숨기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가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첫 만남에서부터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 지금 빚이 많아요. 예전에 사업하다가 크게 실패했거든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은 다들 제 조건이나 상황을 먼저 따졌었는데 남편은 정말 달랐습니다. 저는 당신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그 나이에 그 정도 해낸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거야.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다고 늘 말해줬고 저는 그 말에 기대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저를 위해 늘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빚 갚느라 정신없이 사는 저를 위해 데이트 비용도 항상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힘든 시기니까 이런 건 내가 할게. 부담 갖지 마. 그런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쌓여 저는 다시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얘기까지 모두 들으신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눈시울만 붉히셨습니다. 그런 아픈 일이 있었는지 몰랐구나. 내가 너를 학벌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던 게 참 부끄럽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저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고 회전율 이야기도 마케팅 채널 이야기도 다 알고 한 얘기구나. 네, 아버님, 죄송해요. 그때는 차마 말씀드릴 용기가 안 났어요. 아니다.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다. 사람을 학벌로만 판단했던 내가 참 부끄럽구나. 시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시며 제 손등을 몇 번이고 쓸어내리셨습니다. 그 손길이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을 모두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미팅이 끝난 뒤 저희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지만 그 침묵조차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시아버지는 계속 제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셨고 저는 그 손길에서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자꾸만 반찬을 더 올려주시는 그 모습에 저는 몇 번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생각하니 내가 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운전을 하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미안해서 그래.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그저 내 부탁을 들어준 것뿐인데. 차 안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희 가족은 한동안 서로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해서 따로 사는 시누이도 소식을 전해 듣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옳게, 나 진짜 몰랐어. 그런 재주가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아니에요, 형님. 저도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시누이는 회사가 어려운 와중에 제가 나서는 걸 못마땅해 했었습니다. 옳게,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괜히 나섰다가 사고라도 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아버지 하시는 대로 두고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이제야 그 오해가 풀렸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오해와 이해를 반복하며 더 단단해지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방송을 보고 뒤늦게 제 근황을 알게 되셨습니다. 얘야, 너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다시 일어선 거였어. 왜 우리한테도 말을 안 했니? 엄마 걱정하실까봐 그랬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도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오랜만에 친정을 찾아가 부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다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니다.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진작 말했으면 우리가 뭐라도 도왔을 텐데.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도 옆에서 말없이 눈시울을 붉히시며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다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며 밤늦도록 웃고 울었습니다. 언니와 동생들도 그날 처음으로 제 지난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됐습니다. 언니, 나 그동안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이겨내서 다행이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동생 정말 장하다. 저를 못 믿어하던 격리 직원도 그 뒤로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모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동안 저 믿고 자리 지켜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렇게 서로를 향한 오해가 하나씩 풀려가며 저희 회사 전체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원분은 그 뒤로 누구보다 열심히 저를 도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함께 정비해 나갔습니다. 한 번은 그 직원분이 퇴근길에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저도 요즘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저야말로 그동안 자리 지켜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사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든든한 동료로 여기며 함께 회사를 일으켜 세워나갔습니다. 얼마 뒤엔 예전에 저를 배신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너 소식 듣고 연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때는 나도 사정이 너무 급해서 눈이 뒤집혔었나 봐. 두고두고 후회했어. 그 문자를 받은 순간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며 마음이 복잡했지만 결국 답을 보내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을 지켜줬습니다. 답장 안 해도 괜찮아. 당신 마음이 편한 대로 하면 돼. 그 말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지지가 됐습니다. 용서는 하되 다시 곁에 두지는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거든요. 그것이 제가 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는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렵 남편과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그동안 나 몰래 그 비밀 지키느라 정말 힘들었겠다. 이제야 그 마음이 좀 헤아려져. 당신이 다시 상처받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그래서 끝까지 말 못했던 거야.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사랑의 한 방식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크고 작은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며 저희 가족은 서서히 예전보다 더 단단한 사이로 회복돼 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언젠가는 엄마의 지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기는 게 당연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고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애미야, 사실 나도 처음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든든하기만 하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복이 들어올 줄 몰랐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도 그날 이후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새로운 낙이 됐어요. 어머님과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됐습니다. 애미야, 사실 나도 예전에 시집살이 많이 당했었단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한테 그랬나 보다. 어머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군요. 저는 이제 다 이해해요.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훔치셨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진작 이렇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구나. 그렇게 서로의 지난 상처를 나누다 보니 저희 고부 사이는 어느새 친정 모녀처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조금씩 제 안에 오래된 두려움과도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실패자라는 낙인이 무서워 제 이름조차 꺼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다시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번갈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합니다. 그때의 너도 지금의 너도 다 애썼다. 정말 잘 버텨줬다.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며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진 것 같아. 보기 좋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지난 상처를 하나씩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예전 인터뷰를 봤다는 한 청년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저 예전에 대표님 인터뷰 보고 사업 시작한 사람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서 연락드려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든가요? 제가 아는 선에서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청년과 몇 번의 대화를 나누며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 아픈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회사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투자사와의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결국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날 저는
곧바로 브랜드 리뉴얼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예전에 쓰던 마케팅 전략을 다시 꺼내 들었고 온라인 팔로부터 차근차근 정비해 나갔어요. 장독대 사진을 콘텐츠로 만들고 3대째 이어온 이야기를 브랜드 스토리로 풀어냈습니다. 어머, 이 집 장독대 사진 너무 정겹다. 이야기 듣고 나니까 더 사먹고 싶어지네요. 콘텐츠가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 세대 소비자들의 유입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 브랜드 팬이셨는데 저도 이제 팬 됐어요.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댓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저는 밤새 일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매출 그래프가 서서히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걸 볼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투자사와의 계약도 무사히 성사됐고 회사는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미야,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회사가 다시 살아났어. 아버님, 저야말로 절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직원들도 다시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사무실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어요. 떠났던 직원 몇 분은 다시 돌아와도 되겠느냐며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모님,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다시 받아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다시 함께해서 정말 기뻐요. 회사는 눈에 띄게 안정을 되찾았고 저는 정식으로 마케팅 이사라는 직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회사 이사님이다. 마음껏 실력 발휘해봐라. 그 명함을 받아든 순간 저는 오랜만에 제 이름 석자로 다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사무실 문에 제 이름이 적힌 명패가 붙던 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명패를 매만지며 저는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큰 자산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버텨냈기에 지금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지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과 따뜻한 이해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는 분들도 언젠가 그 상처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래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버텨보시라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